죽어라, 이 늙은이. 폭설이 쏟아지는 한겨울밤,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인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노인의 몸을 발로 밀어 도로 아래 비탈로 굴러떨어뜨렸죠. 남자가 돌아서고 한방눈이 노인의 몸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새벽이 오기 전에 이 노인은 차가운 눈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될 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산동네 꼭대기에서 폐지를 줍기 위해 새벽길을 나선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19살 고아 소녀 해수였죠. 해수는 비탈 아래 눈 속에 파묻힌 노인을 발견했고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0kg 남짓한 몸으로 자기보다 무거운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노인을 버린 그 남자가 왜 그토록 이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를 말이죠. 과연 이 소녀의 선택은 기적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산동네는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겨울의 새벽 공기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를 찌르듯 아팠고 골목 곳곳에 쌓인 눈은 밤새 또 한 겹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골목을 19살 소녀 해수가 리어카를 끌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수의 손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갈라진 손등 사이로 핏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폐지 한 묶음이라도 더 실어야 오늘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으니까요. 해수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고 18살에 세상으로 내던져진 뒤로는 이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무허가 판잣집 한 칸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해수에게는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 원인 모를 실어증이 찾아온 이후로 해수의 목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을 못하는 소녀에게 끝없이 잔인했고 해수는 그 잔인함을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해수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해주는 대가로 하루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식당 주인은 해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야, 벙어리. 접시를 이렇게 닦으면 어떡해. 식당 주인이 해수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수의 눈에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해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쫓겨나면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합니다. 해수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해수는 편의점 뒤편 쓰레기통에서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삼각김밥 2개를 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녁이자 내일 아침이었죠. 철거 예정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판잣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외풍이 심해 바깥과 온도가 거의 다를 바 없는 방 안이 해수를 맞이했습니다. 해수는 얇디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삼각김밥 하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해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것이 해수의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달라질 것이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생존의 반복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서울 한복판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영 판단을 내리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치의가 서류를 내밀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뒤에 서 있던 남자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강태준, 천하그룹의 비서실장이자 20년간 천 회장의 그림자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강 실장은 주치의의 어깨를 두드리며 두툼한 봉투를 건넸고 주치의는 고개를 숙인 채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강 실장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그날 밤 텅 빈 회장실에 혼자 들어섰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강 실장은 천천히 회장의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강 실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어. 그의 눈빛에는 20년간 쌓아온 열등감과 탐욕이 뒤엉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강 실장은 몰랐습니다. 천 회장이 이 모든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75세의 천 회장은 겉으로는 기력이 쇠한 노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유일한 여성 창업주로 맨손으로 천하그룹을 일궈낸 천 회장은 수십 년간 온갖 풍파를 헤쳐온 사람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서재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급 만년필이었지만 그 뚜껑 안에는 강 실장의 비자금 내역과 배임 증거가 담긴 마이크로 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만년필을 코트 안주머니에 깊이 넣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원로 이사를 만나 이 증거를 넘겨야 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 회장은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만남을 들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를 가리는 눈발이 거세졌고 산 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환히 켜고 돌진해 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천 회장의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로 전복되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렸으며 천 회장은 이마에서 피를 쏟으며 간신히 깨진 창문 사이로 몸을 끌어냈습니다. 눈밭 위에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고 천 회장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대의 검은 승용차가 사고 현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 실장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눈밭에 쓰러진 천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할 그 손으로 강 실장은 천 회장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옆 계곡의 검은 물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천 회장의 몸을 발로 밀어 도로 아래 비탈로 굴러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다. 강 실장이 돌아서며 내뱉은 그 한마디는 폭설 속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한방눈이 쉼없이 쏟아져 천 회장의 몸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새벽이 오기 전에 천 회장은 차가운 눈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산동네 꼭대기에 잠 못 이루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녀가 이 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판잣집 벽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얇디 얇은 이불 한 장으로는 도저히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혜수는 몸을 웅크린 채 이를 딱딱 부딪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잠을 잘 수 없다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폐지라도 한 묶음 더 줍는 편이 나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살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해수는 구멍이 뚫린 운동화에 발을 밀어넣고 헐렁한 겉옷 하나를 걸친 채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그야말로 세상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산동네로 올라가는 좁은 도로에는 사람은커녕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리어카를 끌고 산 아래쪽 큰 길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발이 빠질 만큼 쌓인 눈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운동화 안으로 녹은 눈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큰 길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해수의 눈에 도로 아래 비탈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옷가지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해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눈을 걷어내자 한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얼굴은 핏기를 완전히 잃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 위에 붉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몸 전체가 눈에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해수는 할머니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간신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숨결이 손등에 닿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했죠. 해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할머니의 몸을 감싸고 가냘픈 두 팔로 할머니의 상체를 끌어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사람 특유의 축 처진 무게감이 있었고 비탈은 눈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두 걸음씩 미끄러져 내려왔고 해수의 무릎이 눈밭에 꺾일 때마다 차가운 눈이 살을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대신 거친 숨소리만이 폭설 속에 하얗게 퍼져나갔습니다.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서 해수는 할머니를 비탈 위 도로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동네 꼭대기 해수의 집까지는 가파른 계단이 200개가 넘게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해수는 리어카에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 위에 자신의 겉옷과 주워온 골판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눈에 빠질 때마다 해수의 팔뚝에 핏줄이 돋아났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계단 구간에서는 리어카를 올릴 수가 없어서 할머니를 등에 업어야 했습니다. 해수의 키는 160cm도 채 되지 않았고 체중은 40kg 남짓이었습니다. 그런 가녀린 몸으로 자기보다 무거운 할머니를 업고 얼어붙은 계단을 한 칸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0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꺾이고 20계단을 오르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계단쯤에서 해수는 결국 앞으로 고꾸라졌고 할머니와 함께 차가운 계단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해수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해수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할머니를 등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해수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해수는 간신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선 해수는 할머니를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도 바깥만큼이나 추웠지만 적어도 눈과 바람은 막을 수 있었죠. 해수는 낡은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올리고 할머니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이마의 상처에서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혜수는 자신의 수건을 찢어 상처를 꼭꼭 눌러 지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할머니의 입술에 조금씩 적셔주었습니다. 그때 혜수의 눈에 할머니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묵직한 금속 광택이 나는 만년필이었는데 혜수가 이제껏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혜수는 만년필을 집어들어 할머니의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혜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새 혜수는 할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여며주고 거친 숨소리가 끊기지 않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혜수 자신은 겉옷도 없이 벽에 기대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 이불마저 남에게 내어주는 혜수의 모습은 이 소녀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다가 옆에 앉아있는 혜수를 발견했고 할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혜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미리 적어둔 종이를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제 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할머니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혜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는데 자기 겉옷도 없이 얇은 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파랗게 질려있는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가 할머니의 입에서 겨우 새어나왔고 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상실이었는데 사실 이 할머니가 바로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천하그룹의 창업주 천 회장이라는 것을 혜수는 당연히 알 리가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대한민국 재계의 전설이 된 여성 그 천 회장이 지금 이 허름한 판잣집에서 고아 소녀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수의 눈에 이 사람은 그저 추운 밤에 버려진 불쌍한 할머니일 뿐이었고 혜수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 사람을 돌볼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강남의 천하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검은 넥타이를 메고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비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천 회장님의 차량이 폭설로 인해 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색대가 밤새 수색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회장님의 생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 실장의 눈에는 그럴듯한 눈물까지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뒤에 감춰진 것은 슬픔이 아니라 들킬세라 조마조마한 흥분이었습니다. 이사들이 동요하는 사이 강 실장은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천 회장의 유언장이라며 내민 그 문서에는 지주사 지분 40%를 강 실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위조된 것이었죠. 강 실장은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되는 즉시 자신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에게는 한 가지 불안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천 회장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만에 하나 회장이 살아있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사고 현장 인근, 그러니까 해수가 사는 바로 그 산동네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의 시신이 계곡에 떠내려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 발견했을 수도 있다. 산동네 집집마다 뒤져서라도 흔적을 찾아내. 만약 회장이 살아서 발견되면 그 즉시 나에게 보고해. 강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 말 끝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살아있으면 없애라는 것이었죠. 그 무렵 해수는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빠지면 당장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해수는 식당 주인 몰래 남은 죽 한 그릇을 비닐봉지에 담아 품 안에 숨겼습니다. 퇴근 후 허겁지겁 산동네로 올라온 해수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죽을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할머니는 해수의 손에서 떨리는 숟가락을 바라보며 죽을 받아 삼켰는데 한 숟갈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재계의 정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이 소녀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수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 쪽으로 돌아선 그 순간 창밖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산동네 입구 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서너시 골목을 두리번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수는 재빨리 할머니에게 다가가 이불을 더 끌어올려 덮어주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해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해수는 도움을 청할 곳도 신고를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작은 방에서 할머니를 감추고 숨을 죽이고 저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해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할머니도 해수의 손을 힘없이 맞잡았습니다. 창밖에서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해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해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고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서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왜 이 산동네까지 올라왔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해수는 이 할머니를 절대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던 소녀에게 처음으로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산동네 골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주민들에게 혹시 다친 노인을 본 적 없느냐고 물었죠. 해수의 판잣집은 산동네 꼭대기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곳이었기에 아직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터였습니다. 해수는 숨을 죽인 채 창틈으로 바깥을 살폈고 사내들이 한 집 한 집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사내들이 해수의 집까지 올라오기 전에 해가 져버렸고 어둠 속에서 산동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위험했는지 그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수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올라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강 실장의 공격은 그보다 훨씬 빠르고 교활한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동네 입구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재개발 구역 긴급 철거 통보. 강 실장이 천하그룹의 건설 계열사를 움직여 이 산동네 일대를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목적은 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철거를 명분으로 산동네 전체를 뒤집어 엎으면 숨어 있을지 모를 천 회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철거 용역들이 트럭을 몰고 산동네로 올라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쇠파이프를 든 사내들이 좁은 골목을 메우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비명과 항의가 산동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해수의 판잣집은 무허가 건물이었기에 가장 먼저 철거 대상에 올랐고 용역들은 거침없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해수는 방 안에서 할머니를 이불 속 깊이 숨기고 문 앞에 몸을 세웠습니다. 용역 사내 하나가 해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꺼져. 이 집 오늘 안으로 비워야 해. 해수는 밀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문 앞을 막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해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두 팔을 벌려 문을 가로막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내가 짜증이 난 듯 해수의 뺨을 후려쳤고 해수의 고개가 옆으로 확 꺾이며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또 다른 사내가 해수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마당으로 내던졌고 해수는 차가운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며 나뒹굴었습니다. 그래도 해수는 기어서라도 다시 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에 흙과 피가 묻어 있었고 무릎은 까져서 살이 드러나 있었지만 해수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문고리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절대 놓지 않았죠. 용역들은 이 작고 말 못하는 소녀의 저항이 귀찮았는지 결국 해수를 내버려 두고 옆집부터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수가 간신히 위기를 넘긴 그 순간 방 안에서 할머니가 이불 사이로 해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자신을 지키려다 맞고 짓밟힌 소녀에 대한 미안함과 그 너머에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강 실장이 직접 산동네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현장을 시찰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천 회장의 흔적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죠. 강 실장은 용역 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산동네를 돌아다녔고 해수의 판잣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해수가 식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강 실장의 시선이 해수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무언가에 멈추었습니다. 금속 광택이 나는 고급 만년필. 강 실장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그것은 천 회장이 40년간 사용해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 만년필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그 만년필을 수백 번도 넘게 봐왔기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해수는 할머니의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늘 품에 지니고 다녔던 것인데 그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 실장이 해수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만년필 어디서 났어? 해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당황한 나머지 만년필을 꼭 움켜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 실장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이 거지 같은 소녀가 왜 천 회장의 만년필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강 실장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회장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 실장은 곧장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산동네에서 귀중품 절도범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출동 부탁합니다. 해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경찰이 도착하자 강 실장은 시장 한복판에서 해수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만년필을 빼앗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회장님의 유품을 훔쳤습니다. 보세요. 말도 못하면서 변명조차 못하잖아요. 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모멸감이 가득했고 주변에 모여든 시장 상인들과 행인들은 수군거리며 해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해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해수의 팔을 잡아 경찰차 뒷자리에 태울 때 해수는 마지막 순간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강 실장에게 빼앗긴 만년필 안에 있던 마이크로 칩, 할머니가 며칠 전 해수에게 따로 빼내어 맡겨두었던 그 칩을 입안 깊숙이 밀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도 이 칩만큼은 반드시 해수에게 지키라고 손짓으로 간곡히 부탁했었습니다. 해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그토록 절박하게 부탁한 것이니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죠. 경찰서에서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 실장은 해수를 절도 혐의로 구속시키려 했지만 만년필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천 회장뿐이었고 해수에게서 다른 잔물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해수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은 만년필을 되찾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가 천 회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소녀를 풀어준 것은 오히려 미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수가 돌아가는 곳을 미행하면 천 회장의 은신처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해수는 경찰서에서 나온 뒤 곧장 산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산동네 입구에 도착한 순간 해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판잣집이 있던 자리가 까맣게 타버린 잿더미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해수가 경찰서에 붙잡혀 있는 동안 강 실장이 보낸 용역들이 집에 불을 질렀던 것이죠. 해수는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대신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이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 혹시 불 속에서?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해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해수는 미친 듯이 잿더미를 뒤졌습니다. 맨손으로 뜨거운 잔해를 헤치며 할머니의 흔적을 찾았지만 다행히 사람이 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할머니가 불이 나기 전에 어딘가로 빠져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수는 그을린 손을 부여잡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시장 골목밖에 떠오르지 않았던 해수는 밤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해수는 골목과 골목을 뒤지고 공원 벤치를 살피고 지하도를 들여다보며 할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을린 손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고 신발 바닥은 닳아 발바닥이 땅에 직접 닿고 있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밤이 되어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순간 해수의 눈에 낯익은 곳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식당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당 뒤편으로 돌아가 보니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수가 계단을 내려가자 그곳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낡은 박스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해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해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렸고 해수는 그 품에 뛰어들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손이 해수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잘 왔다, 우리 해수.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한마디에 해수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그대로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해수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에 탄 집도 빼앗긴 만년필도 시장에서 받은 수모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미 해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고 그물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허름한 지하 창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식당 지하 창고는 춥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눈과 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수는 식당에서 버린 골판지와 비닐을 주워다가 바닥에 깔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옷까지 벗어 덮어드렸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은 음식을 몰래 챙겨왔고 밤에는 할머니 곁에서 숨을 죽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강 실장의 부하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매 순간 해수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해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 날들이 닷새쯤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고열이 올라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가래가 섞인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입은 상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데다 며칠째 차가운 지하 창고에서 생활한 탓에 폐렴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해수는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강 실장이 모든 병원에 천 회장의 인상착의를 뿌려놓았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해수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살 돈은커녕 내일 먹을 끼니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해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하 창고 한쪽 구석에 놓아둔 녹슨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해수의 손이 가위를 쥔 채 잠시 멈추었는데 그 가위가 향한 곳은 해수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 해수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돈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가위날이 머리카락을 잘라낼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지하 창고에 울렸고 잘려나간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해수는 그것을 비닐봉지에 담아 시장 한쪽의 가발 가게로 가져갔고 겨우 받아낸 몇만 원으로 해열제와 항생제를 샀습니다. 할머니에게 약을 먹이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았을 때 할머니가 눈을 떠 해수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떨리더니 주름진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해수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도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등에 자신의 볼을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정 무렵 지하 창고 위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식당 안을 휩쓸고 다녔고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하 창고까지 뒤져봐. 거지년이 여기 숨었을 수도 있어. 강 실장의 수하들이 마침내 이곳까지 추적해 온 것이었습니다. 해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고열에 시달리는 할머니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하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는 할머니를 업고 창고 뒤편의 좁은 환기구를 열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는데 해수는 할머니를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뒤따라 기어 들어갔습니다. 환기구를 빠져나오니 식당 뒤편 골목이었고 해수는 할머니를 다시 등에 업은 채 어둠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수하들이 환기구를 발견하고 뒤쫓아 나온 것이었죠. 해수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을 꺾고 담장을 넘고 공사장 틈을 빠져나가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할머니의 무게에 무릎이 꺾이고
발바닥에서 피가 번졌지만 혜수는 이를 악문 채 달렸습니다. 결국 산 쪽으로 난 오솔길을 타고 올라가 버려진 컨테이너 안으로 몸을 숨겼을 때 혜수는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혜수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수야, 이제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혜수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간 보아왔던 흐릿하고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깊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야. 처음부터 다 기억하고 있었어. 혜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혜수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천하그룹의 회장이라는 것, 강 실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 당시 기억을 잃은 척 연기를 해온 이유까지. 할머니는 강 실장이 아직 자신의 생존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정체를 드러내면 혜수까지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에 치매 연기를 계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안에 숨기고 있는 그 칩, 그 안에 강 실장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어. 할머니는 혜수에게 마이크로 칩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이 20년간 빼돌린 비자금 내역 회장의 유언장을 위조한 증거, 그리고 사고 당일 트럭을 매수한 기록까지 강 실장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작은 칩 하나에 들어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사고 직전에 만년필에서 칩을 따로 빼내어 혜수에게 맡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만년필을 되찾았더라도 그 안은 이미 비어 있었고 진짜 칩은 혜수가 지키고 있었던 셈이었죠.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입안에서 작은 칩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해. 할머니는 혜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산 아래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특정 번호로 짧은 신호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그 번호는 할머니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원로 이사의 비밀 연락처였습니다. 혜수는 새벽녘에 몰래 산을 내려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고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수화기를 3번 두드린 뒤 끊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틀 뒤 혜수는 할머니의 지시대로 시장 한쪽 카페에서 한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천하그룹의 원로 이사박 고문이었죠. 혜수가 품에서 꺼낸 칩의 일부 데이터를 노트북으로 확인한 박 고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셨단 말인가. 그 한마디를 내뱉는 노신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주름진 손이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고문은 혜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신 거군요, 회장님이. 혜수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노신사가 할머니의 진심 어린 동지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고문은 즉시 비밀리에 법률팀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법적 입양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혜수를 자신의 법적 상속인으로 입양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죠. 컨테이너 안에서 할머니가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며 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수야, 너는 이제 내 손녀나 다름없는 아이야.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너를 지킬 거야. 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녀에게 그 한마디는 세상 무엇보다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강 실장은
원로 이사박 고문의 수상한 행적을 포착했고 곧바로 그를 가택 연금시켜버렸습니다. 강 실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천 회장이 살아있고 그 뒤에 거지 소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 실장은 취임식 날짜를 일주일 뒤로 확정하며 모든 것을 서둘렀습니다. 취임식 전에 천 회장과 해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해수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해수야, 취임식 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자. 해수는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신의 전부였고 이 할머니를 지키는 것이 해수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해수는 떨리는 입술을 꽉 다물고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 실장은 해수의 위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컨테이너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해수는 할머니를 뒤편 비상 탈출구로 먼저 밀어보내고 자신이 사내들 앞에 섰습니다. 미끼가 되기로 한 것이었죠. 사내들이 해수를 붙잡아 끌고 갈 때 해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히 빠져나가기를 바라며 해수는 이를 악문 채 끌려갔습니다. 강 실장 앞에 끌려온 해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이 해수의 턱을 잡아 올리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칩이 어딨어? 그 노인네가 준 거 어디 숨겼어? 해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해수는 강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생애 처음으로 소리 없는 비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빛이 강 실장을 조롱하듯 빛났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소녀가 대한민국 최대 그룹을 집어삼키려는 남자를 비웃고 있는 그 장면은 강 실장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강 실장의 주먹이 해수의 뺨을 강타했고 해수의 몸이 옆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피를 뱉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칩은 이미 해수의 입안이 아닌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고 강 실장이 아무리 발악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해수가 할머니와 함께 짜둔 마지막 계획, 그 계획이 실행되는 날은 바로 취임식 당일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해수를 자신의 별장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 방에는 창문 하나 없었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만이 차갑게 흰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파이프에 한쪽 손목이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뺨은 부어올라 원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고 입술은 터져 마른 피가 갈라진 틈 사이에 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수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히 빠져나갔다는 것, 그리고 칩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이 해수를 버티게 하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해수에게서 칩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유였습니다. 강 실장이 지하실로 내려와 해수 앞에 쪼그려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해수야, 똑똑한 아이니까 한번 생각해봐. 그 노인네는 너한테 뭘 해줬어? 이용만 한 거 아니야? 칩만 내놓으면 내가 너한테 새 집도 주고 돈도 줄게. 해수는 고개를 돌려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강 실장의 눈꺼풀이 실룩거렸고 부드러운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아에게 턱짓을 했고 덩치 큰 사내가 해수의 앞에 섰습니다. 사내가 해수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비틀리는 소리와 함께 해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해수의 입이 크게 벌어졌지만 그 목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이 해수의 고통마저 삼켜버린 것이었죠. 재미있네. 비명도 못 지르는 애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강 실장이 비웃으며 해수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해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해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은 짜증이 치밀어 올라 해수가 품에 지니고 있던 입양 서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서명한 그 서리를 강 실장은 해수의 눈앞에서 천천히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이 눈송이처럼 바닥에 흩어졌고 강 실장은 그 위를 구두발로 짓밟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녀, 웃기지도 않아. 거지가 재벌 손녀라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 해수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묶인 손으로 쓸어 모으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겨우 닿는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 가슴에 꼭 품었는데 그 위에는 할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쓴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수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것은 포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해수가 자신을 빼돌린 덕분에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수가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박 고문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던 특수보안팀과 접선하여 해수의 구출 작전을 준비했지만 보안팀은 강 실장의 별장 경비가 너무 삼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는 해수를 구할 수 없었고 시간은 취임식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강 실장의 앞에 나서는 것이었죠. 해수를 미끼로 쓰면 반드시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고 자신이 잡히면 강 실장은 해수를 더 이상 해칠 이유가 없어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물론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할머니에게 해수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강 실장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으며 해수를 풀어주면 자진 출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강 실장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시나리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장을 잡고 집까지 회수하면 모든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할머니를 강 실장의 수하들이 에워쌌습니다. 할머니는 저항하지 않았고 순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 실장은 할머니를 사설정신병원의 폐쇄병동으로 보냈습니다. 치매 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 감금이었죠. 매수된 주치의가 할머니에게 강제로 신경안정제를 투여했고 할머니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약물에 취한 할머니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지고 손가락 끝에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해수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강 실장은 약속대로 해수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해수를 더 깊은 곳에 가두며 비웃었습니다. 내 할머니가 너 때문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더라. 참 바보 같은 노인네야. 그리고 그 바보 같은 노인네는 오늘 밤 안에 안락사 처리될 거야. 해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살리려고 스스로 함정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해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수는 묶인 손목을 미친 듯이 잡아당기며 발버둥 쳤지만 파이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대신 거친 숨과 함께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지하실 천장에 매달린 작은 모니터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천하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이 내일로 확정되었다는 속보였죠. 화면 속에서 강 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겸손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이 비쳤고, 자막에는 고 천 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라는 문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는데 세상은 이미 할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실장은 모든 마무리를 지시했습니다. 천 회장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에서 자연사로 처리하고 혜수에 대해서는 산에 데려가 묻어버리라는 명령이었죠. 수아들이 삽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혜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었고 부은 얼굴은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수아들은 혜수의 밧줄을 풀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혜수는 끌려가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수아의 팔을 물어뜯고 달려갔지만 세 걸음도 가지 못해 뒤에서 달려든 사내에게 발목을 잡혔고 콘크리트 계단에 이마를 부딪히며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가는 그 순간 혜수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혜수야, 너는 이제 내 손녀나 다름없는 아이야. 그 따뜻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혜수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혀 아래에 숨겨둔 작은 것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원본 칩은 이미 다른 곳에 안전히 보관되어 있었지만 혜수는 만일을 대비해 복사본이 담긴 예비 칩을 언제나 입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가 깨질 만큼 칩을 꽉 깨물며 혜수는 마지막 한 줄기 의지를 붙잡았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할머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혜수의 의식이 깜깜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아들이 혜수의 축 늘어진 몸을 차 트렁크에 실었고 차는 깊은 산속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혜수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미리 심어두었던 마지막 카드, 그 카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 강 실장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거울 앞에 선 강 실장은 맞춤 양복에 매무새를 고치며 넥타이를 조였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남의 그림자로 살아온 20년 고개를 숙이고 예 회장님을 되뇌며 삼켜야 했던 20년의 굴욕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었죠. 강 실장은 샴페인 잔을 들어 거울 속 자신에게 건배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의 깊은 산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의 수아 둘이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고 있었고 차 트렁크에는 의식을 잃은 혜수가 축 늘어진 채 실려 있었습니다. 수아 중 하나가 트렁크를 열며 혜수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혜수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린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빨리 묻고 가자. 취임식 전에 끝내야 해. 수아가 혜수의 다리를 잡아 끌려는 순간 숲 사이에서 검은 복면을 쓴 인원 6명이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사고 직후부터 비밀리에 연락해 두었던 특수 보안팀이었습니다. 보안팀은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좌표 강 실장의 별장 위치를 기반으로 혜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온 것이었죠. 보안팀원들이 수아두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보안팀 대장이 트렁크 안의 혜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혜수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왼손 새끼손가락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여 있었으며 이마의 열상에서 흘러내린 피가 목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겨우 잡힐 듯 말 듯 희미했습니다. 보안팀 대장이 급히 무전을 쳤고 준비해둔 응급차가 산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해수에게 수액이 연결되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의료진이 해수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는 동안 해수의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흰 조명이 흐릿하게 보였고 귀에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해수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왼손에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고 오른손을 겨우 들어 올려 자신의 입을 만졌습니다. 혀 아래에 칩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해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해수는 오른손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뭔가를 쓰려는 것 같았죠. 의료진이 해수의 손에 펜을 쥐어주자 해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팔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피와 소독약이 묻은 피부 위에 새겨졌습니다. 취임식장 가야 해요. 의료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태로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해수는 수액줄이 꽂힌 팔을 억지로 일으키며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해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보안팀 대장이 본부에 연락을 취했고 잠시 후 돌아온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지시, 해수를 취임식장으로 데려가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는 그 시각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강제 투약을 해온 주치의가 사실은 이중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들어오기 전 박 고문이 비밀리에 접촉하여 매수한 주치의는 할머니에게 신경안정제 대신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물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며 강 실장의 감시를 속여왔던 것이죠. 취임식 당일 새벽 보안팀의 나머지 인원이 정신병원에 잠입하여 할머니를 빼내왔고 대기하고 있던 원로 이사들과 합류시켰습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천하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사, 임원, 기자, 재계 인사들이 자리를 메운 화려한 행사장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천 회장의 대형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검은 리본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취임식장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듯한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 천하그룹을 더욱 성장시키겠습니다. 거짓 눈물을 닦아내는 강 실장의 손에는 금색 커프스 버튼이 빛나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고인을 추모하는 영상이 흘러나왔고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실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강 실장은 연단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취임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천하그룹의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 강태준이 천하그룹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섭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강 실장은 연단 위에서 객석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20년 동안 꿈꿔왔고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강 실장이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고 천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라는 문구를 읽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홀 뒤쪽의 대형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사이로 한 소녀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낡은 코트를 걸친 채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손은 부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맨발이 디딜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 핏자국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한 발 한 발 흔들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홀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소녀에게 향했고 보안 요원들이 소녀를 막으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며 단상을 향해 계속 걸어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말 한마디 없는 그 행진이 오히려 홀 전체를 압도하는 기이한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강 실장의 눈에 소녀의 정체가 들어왔고 그 순간 강 실장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죽었어야 할 소녀가 살아서 자기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해수가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강 실장이 마이크를 잡은 채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거지를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해수의 양팔을 잡아 끌었고 해수가 바닥에 쓰러지며 피를 흘렸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홀 안이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 실장이 행사를 계속 진행합니다라고 외치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홀을 덮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강 실장이 뭐야, 불 켜. 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3초, 5초, 7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단상 위로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내려 꽂혔습니다. 그 빛 아래 휠체어를 탄 한 여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내려와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서늘하고 이 홀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산소 호스를 한쪽 귀에 걸고 수트 차림으로 죽은 줄 알았던 천 회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마이크를 쥔 손이 통제를 잃고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려다 연단 모서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고 영정사진 속 천 회장의 얼굴과 눈앞에 살아있는 천 회장의 얼굴이 겹치는 순간 강 실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천 회장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어 무릎 위에 내려놓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장례식을 참 화려하게도 준비했구나, 강 실장. 그 한마디가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홀 안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단상 위를 바라보고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만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천 회장은 휠체어 옆에 서서 강 실장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75세의 노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 거대한 홀 전체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강 실장은 연단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눈밭에 버리고 온 사람이 사망 진단서까지 받아낸 사람이 지금 살아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 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당신은 죽었어. 사망 진단서가 나왔다고. 천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한 발짝 디딜 때마다 강 실장이 한 발짝씩 뒤로 밀려났습니다.
죽었다고?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 거겠지.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살아있다. 강 실장. 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 회장이 객석 쪽으로 시선을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넘어진 해수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단상 아래에 엎드려 있었고 환자복은 피와 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 회장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어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천 회장이 강 실장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구한 내 손녀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한마디에 홀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손녀라는 단어에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해수에게 돌렸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강 실장이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손녀, 무슨 헛소리를. 당신한테 자식도 없잖아. 저건 그냥 산동네 거지야. 강 실장은 아직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천 회장이 살아있다는 것은 충격이었지만 증거만 없으면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강 실장은 짧은 순간 머리를 굴렸습니다. 회장이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온 것이라면 치매 환자가 망상에 빠진 것으로 몰 수 있었고 거지 소녀의 말은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터였습니다. 강 실장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 회장님은 심각한 치매 상태입니다. 정신병원에서 무단 이탈한 것이며 이 모든 소동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강 실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천 회장을 끌어내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수가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비틀거렸고 왼손은 부목에 묶여 움직이지 못했지만 오른손이 환자복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수가 꺼내든 것은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칩이었습니다. 입안에 숨기고 있던 그 예비칩을 해수는 단상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메인 서버 단자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밤 산속도로 전복된 차량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천 회장. 그리고 그 옆에 서서 핸드폰을 강물에 던지고 천 회장의 몸을 발로 밀어 비탈로 굴러떨어뜨리는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천 회장의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원본 영상이었죠. 강 실장의 얼굴이 화면 가득 잡혔고 이제 내 세상이다라는 그 한마디까지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홀 안에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사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기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촬영했으며 참석자들의 입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강 실장이 정신병원 주치의에게 전화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자연사로 꾸며야 해. 주사 한 방이면 되잖아. 그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살인 교사였습니다. 강 실장이 천 회장을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공개된 것이었죠. 연이어 비자금 내역이 스크린에 쏟아졌습니다. 강 실장이 20년간 천하그룹에서 빼돌린 횡령 금액, 유언장 위조 기록, 주가 조작 내역까지 숫자와 문서가 끝없이 스크롤되었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강 실장에게서
멀찍이 물러났고 방금 전까지 강 실장에게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멸과 분노의 시선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단상에서 뛰어내려 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2걸음, 3걸음을 내달렸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혜수가 손을 뻗어 강 실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 실장이 앞으로 고꾸라지며 대리석 바닥에 턱을 부딪혔고 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혜수의 부러진 왼손이 강 실장의 발목을 놓지 않았고 부목 사이로 새하얗게 질린 손가락이 마지막 힘을 다해 조이고 있었습니다. 홀 양쪽 출입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천 회장이 미리 박 고문을 통해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체포영장을 받아둔 것이었죠. 수사관들이 강 실장에게 다가와 양팔을 잡아 일으켰고 차가운 수갑이 강 실장의 양손목에 채워지는 금속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강태준,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 실장이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20년을 바쳤어. 20년을. 이게 내가 받을 대우야? 하지만 그 발악은 아무에게도 동정을 사지 못했습니다. 강 실장이 끌려나가며 바지에 어두운 얼룩이 번지는 것을 기자들의 카메라가 냉정하게 포착했고 홀 안에 누구도 그를 위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천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쓰러진 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세의 노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것도 개의치 않고 천 회장은 혜수의 얼굴에 묻은 피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혜수는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고 혜수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거울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천 회장이 혜수를 일으켜 세워 단상 중앙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한 장의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남긴 유일한 혈육입니다. 99.9% 일치하는 친자 확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이자 천하그룹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입니다. 홀 안에 다시 한번 탄성이 터졌습니다. 산동네 거지라고 멸시당했던 소녀가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반전에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천 회장은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잠시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천 회장이 혜수에게로 돌아서서 2 손으로 혜수의 볼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너를 지키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수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고 19년 동안 닫혀있던 목이 간절함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수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것 같은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가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 홀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19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소녀가 내뱉은 첫 번째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천 회장은 혜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혜수도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홀 안의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박수가 1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10명으로, 10명에서 수백 명으로 퍼져나가며 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손으로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 소녀. 혜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장의 소동이 전국에 생중계된 그날 이후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강태준의 체포 소식은 모든 뉴스의 톱을 장식했고 산동 내 고아, 소녀가 재벌 회장을 구해 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혜수는 뉴스를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쓰러진 혜수는 곧바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식을 되찾기까지 사흘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혜수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상 옆에 앉아 혜수의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천 회장도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자신의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고 매일 혜수의 병실을 지켰던 것이죠. 할머니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며칠 사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혜수가 눈을 뜨자 할머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번졌고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 괜찮아. 할머니가 혜수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며 속삭였고 혜수는 붕대 감긴 오른손으로 할머니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 대신 전하는 혜수만의 인사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칩에 담긴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블랙박스 영상과 살인 교사 녹취록 앞에서 강 실장은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선 강 실장의 모습은 석 달 전 회장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던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초점 잃은 눈, 법정 의자에 앉아서도 연신 손가락을 비비꼬는 강 실장은 이미 반쯤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직권남용 등 총 7가지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강 실장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고 어깨가 꺼져내렸습니다. 교도소 독방으로 이송된 강 실장은 벽을 향해 앉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중얼거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내 것이었어. 내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년간 탐욕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강 실장이 빼돌린 비자금과 위조로 가로챘던 지분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원래 자리로 돌아갔고 천하그룹의 경영권은 천 회장에게 정상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강 실장 편에 섰던 이사들은 하나둘 사표를 제출했고 배신했던 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지만 천 회장은 그들에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 그것이 반세기 넘게 재계를 이끌어온 여성의 방식이었습니다. 혜수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은 수술을 거쳐 깁스 안에서 자리를 잡아갔고 이마의 상처는 실밥을 풀고 나서 붉은 흉터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취임식장에서 할머니라는 한마디를 내뱉은 이후 혜수의 성대에 다시 진동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문의는 혜수의 실어증이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목소리를 닫아버렸는데 할머니라는 존재가 혜수의 마음에 열쇠가 되어준 것이었죠. 성대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음 하나를 발음하는 것조차 혜수에게는 산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아 한 글자를 내뱉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10번, 20번을 시도해야 했고 성공하면 할머니가 혜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가 되고 나가 되고 한 글자가 두 글자가 되고 두 글자가 문장이 되기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들의 발길질에도 강 실장의 고문에도 꺾이지 않았던 그 의지가
재활실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 회장과 혜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는 혜수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책을 읽어주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혜수가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었던 날, 혜수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새겨진 통장을 받아든 날, 혜수가 처음으로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어색하게 웃었던 날, 그 모든 처음들 곁에 할머니가 있었고 혜수는 그때마다 조금씩 세상과 화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천 회장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혜수에게 천하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대신 사회공헌재단의 운영권을 맡긴 것이었죠. 천 회장은 혜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것들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해줘. 그것이 이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야. 혜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거칠고 느리지만 분명한 자기 목소리로.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혜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살았던 산동네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판잣집 터에는 이제 하얀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혜수 연심복지관. 산동네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이자 교육시설이자 혜수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연심이라는 이름은 할머니가 지어준 것이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지관 개관 첫날 혜수는 시장 골목의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벙어리라 부르며 뒤통수를 때리고 쫓아냈던 바로 그 식당이었죠. 식당 주인은 혜수를 알아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멸시하던 소녀가 재벌 회장의 손녀가 되어 돌아왔으니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 판이었죠. 하지만 혜수는 돈 봉투를 내미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밥상 앞에 앉자 혜수가 느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것이 혜수의 복수이자 용서였습니다. 식당 주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혜수는 자신이 폐지를 줍던 리어카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리어카를 버리라고 했지만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복지관 로비에 유리관을 만들어 리어카를 전시했는데 그 아래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 할머니를 실어 나른 리어카입니다. 가장 아무것도 없던 날이 가장 큰 기적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가 산동네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천 회장은 복지관 2층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주름진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늙지 않는 법이야. 할머니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고 아래에서 혜수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혜수는 눈이 내리는 어느 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년 전 얼어 죽어가던 할머니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도로 아래 비탈에는 이제 눈 대신 마른 풀이 자라 있었고 그곳에 혜수가 작은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참을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춥지 않아요? 혜수가 물었습니다. 1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목소리로 건네는 안부였습니다. 할머니가 혜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따뜻하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하지만 그때의 눈은 사람을 얼어 죽게 만드는 차가운 눈이었고 지금의 눈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부드럽게 덮어주는 따스한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소녀와 하얀 머리의 할머니, 크기도 나이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맞잡은 손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단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그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의 운명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데는 돈도, 힘도,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 하나면 충분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